세브란스 재활의학과의 나동욱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분 척추증과 재활치료라는 내용의 강의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어,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간단히 이제 이분 척추증을 소개하고, 이미 앞에서 뭐 심경 교수님 강의 때 좀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발생 부위에 따른 환아의 기능 수준에 대해서 특히 근골격계 기능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신경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뇌와 척수, 그리고 이걸 먼저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에서 신체 근육의 명령을 내리고, 또는 이제 반대로 신체로부터 감각 정보를 얻는 이 척수신경들이, 이걸 뭐 말초신경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신경계는. 이런 신경은 이제 뇌 척수를 지나서 이런 척수 신경을 따라서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차례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신경이 나와서 목, 팔, 몸통, 다리의 순서로 이제 신경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척수신경은 크게 운동과 감각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뇌 명령을 근육까지 전달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신경, 그리고 팔, 다리, 몸통의 감각, 뭐 만지는 감각, 차고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 뭐 눈을 감고 있어도 내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그런 운동 감각 등을 역방향으로 척수를 통해 머리까지 전달하는 그런 감각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척수가 지나가는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잘 닫힌 그런 관 모양이 되지 않고 결손이 생겨서 이쪽으로 뭐 수막이라는 막만 튀어나가거나, 심한 경우에 이제 척수 또는 척수신경이 튀어나가게 되면 이제 그 앞에서 신규현 교수님 같은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적 치료를 해서 이런 결손을 해결을 해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에 이제 손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막류의 위치에 따라서 신경 손상의 레벨이 다르고, 또 같은 부위라고 해도 기형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신경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지만 그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발 부위와 그것에 따른 증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척추를 따라 어느 부위에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천추부, 그리고 이제 중간 요추부, 그 천추부, 이런 순서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목이나 이제 흉추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드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 증상하고 운동 증상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이 감각신경이 목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차례대로 신경이 어, 이런 몸통을 지나서 허벅지 쪽을 지나서 엉덩이까지 이제 차례대로 어, 그 감각 신경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흔히 그냥 사람들은 항상 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뭔가 발 쪽이 더 아래 레벨인 것 같고 엉덩이 쪽은 좀 윗 레벨인 것 같지만, 사실 신경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감각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정상인으로 태어났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척수 손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워낙에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위도 만져보면서 감각이 이상하냐고 물어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는 그쪽의 감각이 그렇게만 느껴져서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이 좀 괜찮다고 해도 이제 그런 레벨에 따라서는 이제 항상 그 감각 저하로 인한 피부 손상 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육의 분포는 그 감각처럼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팔, 아래팔, 몸통, 허벅지 앞쪽, 종아리 앞쪽, 그리고 종아리 뒤쪽, 허벅지 뒤쪽 순서로 이제 신경이 분포가 되게 되는데, 어, 우리가 다리 쪽에만 레벨에 따른 주요 근육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추 2번이 에서부터 천추까지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보면 이제 고관절 굽힘근, 무릎 협근, 발목 올림근, 발가락 올림근, 발목 내림근, 무릎 굽힘근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신경이 그 분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감각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지만 보통 수막류가 어떤 레벨에 있어서 이제 그 레벨에서 신경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거기서부터 아래 레벨로는 거의 대부분 근육 마비가 보이고 감각 저하가 보이고 이렇게 이제 소견이 다 보이는데, 이런 병변의 위치와 이런 근육의 분포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아이의 그 어떤 마비 상태, 근력 약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엔 드물지만 흉추 쪽에 흉수신경 쪽에 손상이 있으면 이제 상지의 기능은 되게 정상인데 복근이나 허리 근육이 약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척추 후만증, 측만증 이렇게 척추뼈가 곧게 서려고 하면 그 주위의 근육의 근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마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척추가 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손상이 되면 척수 신경뿐만 아니라 척수가 손상되는데 이제 중추 신경이기 때문에 척수는 여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아래쪽의 마비가 이렇게 힘이 없이 흐느흐느한 마비가 아니라 뻣뻣한 그런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직성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요추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물론 어떤 경우는 고관절 굴곡근부터 해서 다리 근육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그런 마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레벨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정도의 근육의 기능은 남아 있는데 그 아래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특히 고관절 굽힘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데 고관절을 펴는 근육은 거의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오래 지나면 이렇게 고관절이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로 관절이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정형외과 박건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하부 요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굽힌근이나 무릎 편금은 정상이면 이제 고관절을 펴거나 외전근은 좀 유약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에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과 같은 그런 다양한 발목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이 약하고 올리는 근육은 괜찮다 보니까 보행은 가능한데 발을 이렇게 밀어주지 못하고 발목이 자꾸 과도하게 올라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보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추 쪽이 손상이 되면
어, 이 다리의 큰 근육들은 괜찮은데 발에 분포하는 작은 근육들이 이 척추 쪽에서 나오는 신경에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마비가 되니까 발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평발의 반대인 요족이라고 하는 아치가 높아지는 그런 변형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반대로 발가락과 발 사이의 관절에서는 또 과도하게 위로 펴져서 이런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변형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발하고 이런 발가락에 마찰이 생겨서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근육조차도 마비가 별로 없이 방광과 장에 관련된 근육들에만 마비가 있어서 이제 앞에 설명하셨던 그런 신경성 방과 장에 대한 케어만 잘 받으시면 되고 사실 저희 재활학과에서는 별로 도움드릴 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보행에 관련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 이런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이런 하지의 마비, 족부의 기형, 그리고 이제 감각이 소실되는 것도 보행과 또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치과 치료 마취하고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치과에서 마취할 때는 그게 운동신경을 마취하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만 마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취되어 있을 때 내 혀와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꼭 얼굴이 마비된 사람처럼 뭐 침도 질질 흘리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소실되어 있으면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도 운동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척추 변형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역시 이제 특히 영아기에 방문하시는 보호자분들, 아직은 이제 아이가 뭐그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걷지 못하는 시기인 그런 영아기에는 이제 항상 우리 아이가 뭐 뇌수막류 수술을 받았는데 척수수막류 수술을 받았는데 도대체 얘가 나중에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 관절을 펴는 근육의 근력이 얼마나 잘 남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평근의 근력이 강하면 이제 걸을 수가 있는데 물론 걷는다고 해도 이제 정말 다른 아이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뭔가 보조기가 필요하고 보조도구가 필요한 정도냐는 또 이제 다른 근육의 근력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의 편근이 근데 근력이 없으면 이제 걷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아기에 아이들을 진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릎 관절 편근의 근력이 좋으면서 이제 고관절 kup림근의 근력은 정상이다. 이런 경우는 뭐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어쨌든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관절 편근이라든지 발목 올림근도 뭐 정상이나 정상에 가까운 근력이 있으면 보조 도구 없이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앞에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걸음걸이가 조금 어, 정상이 아닐 수 있고 막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보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간신히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보행 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서 실제로 그 학교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휠체어를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훈련하고 사실 뭐 이제 학교나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보행재활치료, 전기치료, 그다음에 보조기 적용 이렇게 좀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근력을 향상시키고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걷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치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뭐 의료보험의 제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30분 동안 치료사 한 명이 1대1로 그렇게 붙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서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보행 훈련을 하기 전 단계에서는 또 앉기나 뭐 서기, 뭐 기기 이런 움직임을 영하기에도 이제 훈련하는 경우,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치료사 한 명이 1대1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비가 심한 환자일수록 당연히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아동을 물론 이 아이는 이제 그 척수 수막류 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사들이 여러 명이 같이 붙어서 뭐 한 사람은 뭐 몸통을 보조하고 뭐 다른 사람은 막 다리를 하나씩 잡고 저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보행을 훈련하는 뭐 이런 훈련을 하면 그런 기능 회복에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들은 있지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로봇 기술들이 재활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로봇을 이용하면 앞에서 그렇게 막 세명네명이 달라붙어서 그것도 뭐 반복적으로 시간을 오래 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이제 장시간의 반복적인 어떤 정확한 보행 훈련을 그런 치료사의 과도한 노동 없이도 환자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치료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 또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많이 뭐 활용이 되지만 이런 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그런 보행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비디오 보시면 뭐 트레드밀에 이렇게 그 전사되는 영상을 보면서 뭐 장애물을 피해서 걷고 뭐 이런 훈련들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돼서 뭐 그 기능 점수도 뭐 매겨지고 뭐 이런 그런 치료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환자의 마비 정도나 기능 수준에 따라서 막 다양한 종류의 보행 재활 로봇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로봇을 이용해서 재활을 치료한다는 것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미 뭐 지금은 이런 보행 재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은 재활병원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뭐 기본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활 치료가 어느덧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보행이 불가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이런 이분 척추증 아동은 되게 이 그 말초신경의 손상이기 때문에 어, 이 어느 레벨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신경 손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마비의 정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의 한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활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의 한계까지는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치료인 것이지, 이제 뭐 모두 계속 치료한다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릎 편근의 마비 정도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립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뭐 로봇 보행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한 마비가 심한 경우에도 이제 보행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그런 비뇨기계 기능도 호전되고 비만 발생도 예방되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발생도 예방이 되고요. 또 이런 장 기능이나 특히 이제 심폐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의 어떤 뭐 성장기 사춘기에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된다.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료를 가시면은 전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근력이 약화되어 있고 그 스스로 근육에 힘을 주고 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면 근육이 이렇게 그 위축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고 이제 근육이 수축할 정도의 강한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이제 수축시키면서 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제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증가시키고 감각 인지를 증가시켜서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강도의 전기 자극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기와 보조 도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꼭 이런 이분 척추증 아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도 분명히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남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또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고 또 정상적인 관절의 정렬과 기능을 유지하고 또 보행 시의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또 이런 그 보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기능 향상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목적들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 척추처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보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마비가 심해서 레벨이 높아서 무릎 편근의 근력이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행이 불가능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리에 착용하는 보조기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기립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를 통해서 서는 경험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에서도 그런 서는 훈련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립 보조 도구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의 액티비티를 위해서 휠체어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혼자 걸을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무릎 편근의 근력이 아주 충분하지 않고 이제 고관절 굽힌근의 뭐 근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워커라든가 클러치 같은 보조기를 이용해서 걸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되고요. 또 어쨌든 마비가 심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동의 상태나 또 목적에 따라서도 휠체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직은 너무 어려서 자기가 스스로 막 휠체어를 밀고 하는 것들이 아예 그 안전에 위험할 그런 시기라든가 아니면 팔의 힘이 약해서 누군가 이제 뭐 휠체어를 밀어줘야 될 때 사용하는 휠체어와 왼쪽에 있는 것 같이 또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제 충분히 팔에 힘이 있고 인지도 좋고 한 경우에는 스스로 활동적으로 학교 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휠체어. 그리고 팔에 힘이 좀 약하지만 요즘에는 또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구동기의 힘으로 배터리의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또 물론 마비가 심해서 앉기도 힘든 경우에는 몸통까지 잡아주는 형태의 휠체어, 또 기립 훈련이 또 동시에 되는 그런 휠체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추나 경추에 병변이 있어서 측만증이나 뭐 후만증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척추 보조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뭐 이런 마비로 인한 측만증은 보조기로는 사실 교정이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나이가 들 때까지 최대한 진행하지 않도록 유지했다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보조기를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천추부, 요추부의 그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발과 발목에 마비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목 보조기, 발 보조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릎 평근의 근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발목에 발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행 패턴이 안 좋아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든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 부하가 가능한 그런 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 또 근육 단축, 관절 구축을 최대한 방지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변형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조기를 통해서 또 예방하는데 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은 정형외과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후에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발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과 발목이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고 또 감각 저하에 따라서 뭐 피부 손상이 와서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받은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변형들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의 발 모양에 맞춰서 석고본을 뜨고 그다음에 또 아이 장애나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 다양한 레벨의 발목만 잡아주거나 무릎 아래까지 길게 잡아주거나 이런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의 보조기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하게 되고 어떤 보조기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 기능적으로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판단을 하고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발 변형을 이렇게 보조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 발이 틀어지고 관절이 변형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기를 맞춰서 착용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발목 올림근 근력은 유지되는데 발목 내림근이 마비된 경우에는 왼쪽 사진처럼 발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발을 밑으로 내려주는 우측과 같은 보조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조기들은 이제 우리 아동들이 이런 보조기가 필요할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이제 뭐 장애 등록을 하게 됐고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기를 의료보험이 돼서 이제 본인 부담금만 부담을 하시면 이제 보험가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보조기들은 그렇게 되는데 어, 천추부 손상의 경우 발에만 변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발 깔창 형태의 그런 보조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료보험을 계속 안 해주고 있다가 작년 7월부터 이제 드디어 이걸 보조 그 깔창을 보험급여를 해주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 깔창 제작도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그 보조기들도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계속 같은 형식으로 크게 발전이 없이 이제 계속 만들어 왔었고 뭐 물론 그 제조하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 플라스틱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보조기였기 때문에 좀 마비가 심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조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로봇 기술, 특히 차경형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재활 치료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조기로서 이제 물론 저걸 한다고 해서 막 마비가 호전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듯이 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저런 로봇을 입고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보조기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아주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조만간 매우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지 마비가 있는 뭐 이분 척추증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서도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마비가 좀 심한 아동을 두신 보호자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나중에 이런 보조기 좋은 보조기가 로봇 보조기가 나왔을 때 이걸 잘 이용하려면 관절이 굳거나 뭐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 심폐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건강을 관리해 주시면 분명히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아이들도 이제 같이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